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4강입니다. 등교 개학이 확정된 이후에 마지막 수업인데, 마지막으로 이 1강, 대단원 1강의 마지막 단원인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구 태도는 수능에 한 문제가 나오죠. 크게 이제 네 가지 태도가 있는데, 성찰적, 객관적, 개방적, 상대주의적 태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태도의 특징만 알아두면 됩니다. 쌤이 특징에 대해서 줄을 그어놨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성찰적 태도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발생 원인이나 원리, 그 결과 등에 대해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살펴보려는 태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 현상의 이면에 담겨있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은 그 어떤 그대로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이면을 들여다봐야 되니까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찰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성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되짚어보는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성찰적 태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밑에 필요성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 하니까 사회문화 현상의 발생 과정과 원인은 단순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우리가 현상에 나타나는 그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 성찰적 태도.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적 태도입니다. 객관적 태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온다면 대부분 맞추기 쉽겠죠. 편견, 이해관계 등을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로서의 특성만을 파악한다. 필요성에서는 우리가 왜 객관적 태도가 필요한가? 인간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관적인 가치를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연구자가 속한 사회나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가 연구자도 모르는 사이에 연구에 개입될 수 있다. 즉 무슨 말이냐니까 선생님이 원화 요거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봤을 때 객관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구자에 해당하는 선생님은 죄송합니다. 원화 요거에 이미 소속된 교사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무리 객관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더라도 학교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객관적 태도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무엇이라고 하냐니까 가치 중립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기 위해서는 가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라고 베버라는 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좀 넘어가서 개방적 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방적 태도는 말 그대로 개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 선생님이 밑줄을 꺼놨는데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 받아들인 태도다. 검증되기 전까지는 전부 다 가설로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이것이 바로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구의 내부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지구의 내부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멘틀이 있고 그 안에는 뭐 외핵이 있고 내핵이 있다 이렇게 배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을 검증하려고 하면은 뭐 물론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이 검증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구 내부로 들어가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내부는 무조건 멘틀과 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인 근거를 통해 검증하기 전에는 하나의 가설로서 받아들이는 거죠.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과학자들은 대부분 개방적 태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반증에 의해 반대되는 증거에 의해 얼마든지 진리가 아님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주장의 가능성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대주의적 태도는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런 문장, 즉 맥락이나 배경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보편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특수성.
예. 자, 뭐 요러한 선생님 준 내용만 좀 유심히 본다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그럼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는 몇 번을 보냐 하니까 17년도 수능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학자의 임무는 어떤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본다. 정확. 동그라미 치고, 사회학자의 보고에는 그의 취향이나 선호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주관적인 어떤 취향이 반영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사회학 연구 대상은 경험한 것이나 경험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것인데, 그 안에 예를 들면 종교라든가 이런 걸 연구할 수는 있지만 종교를 연구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종교를 연구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냐 하니까,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종교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연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회학자는 인간의 삶과 행위 관찰 과정에서 제3자의 관점을 취해야 한다. 즉 객관적 태도이다, 이 말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선지에 보니까 관점이 다양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개방적 태도. 사회문화현상 탐구 시 주관적 가치와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된다. 이걸 전부 다 배제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객관적 태도가 되겠죠. 세 번째,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된다 하면은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좀 전에 했고요. 이면의 의미 파악 뭐라고 했습니까? 성찰적 태도.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거지만 여기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수능에 이 탐구 태도와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몇 년도 수능 문제입니까? 17년도 수능 문제이죠. 요즘 근래에는 이런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하지만 가장 FM적인 문제니까 한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 수능 문제 보니까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입니다. 역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연구 결과를 고집하기보다는 잠정적 결론으로 본다. 잠정적 결론은 반증해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연구자의 의견을 고려함으로써 좀 더 타당한 주장이나 결론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된다. 개방적 태도가 되겠죠. 이거 고민하지 말고 특징을 보고 바로바로 답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 보니까 다 뛰어넘어갔어요. 마지막 줄에 역사적 전통과 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상대주의적 태도이다, 이 말입니다. 1번 선지를 보니까 현상은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두어 파악하는 태도이다. 사실 그 자체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라든가 편견이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객관적 태도. 타인의 비판을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 타인의 비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비판이 맞다고 수용되면 나의 주장을 꺾을 줄도 알아야 한다. 바로 개방적 태도겠죠. 깊이 있는 성찰을 중시한다. 성찰적 태도.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을 중시한다. 이거는 중요하죠. 상대주의적 태도입니다. 왜? 예를 들면 우리는 식사를 할 때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이용해서 먹고 있지만 손으로 식사를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개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한 사회 문화 현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버리면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다고 해서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겠죠. 숟가락에 세균이 없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먹었던 숟가락을 겉만 깨끗하다고 해서 손으로 먹는 것보다 숟가락으로 먹는 게 여러분들 더 청결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손으로 먹는 게 더 깔끔할 수도 있습니다. 왜? 손은 내가 밥 먹기 전에 씻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율배반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게 여기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입니다. 우리가 숟가락이나 젓가락으로 밥을 먹고 있지만 빵을 먹을 때는 손으로 먹습니다. 그때는 왜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는가? 역시 우리는 자기 합리화를 잘하죠. 편하니까. 그러니까 고유한 가치에 대한 그러한 현상이 지닌 사회문화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에 대한 인정,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야. 인정해버리는 거니까 상대주의적 태도라 볼 수 있고요. 5번 선지 중요합니다. 5번 선지에 보니까 연구 대상자의 관점이다. 선생님이 지금 연구를 한다면 선생님은 연구자가 되고요. 상대방은 연구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연구 대상자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대부분 문화가 다 이해가 되겠죠. 아프리카 부족들을 연구하는데 그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부족 연구를 하는데 나는 연구자가 되겠죠. 근데 그 부족민들은 연구 대상자가 됩니다. 그 부족민들의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니까 문화가 이해되더라. 상대주의적 관점입니다. 그 사회의 맥락과 환경의 입장에서 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3자의 관점을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워지겠죠.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객관적 태도. 자, 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오른쪽에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내용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내용 정리를 적으면서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를 보고 조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특강에서 3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윤리를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니까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연구 결과의 공표와 관련된 윤리 원칙입니다. 자, 그럼 3가지의 어떤 연구 윤리를 알아두고 문제를 내용을 접근하겠습니다. 연구 대상자, 즉 연구 목적이나 연구 과정에 대해서 알리고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 잘 나오는데 사전에 무조건 동의를 구해야 하는가? 사전에 연구 과정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면 윤리적이겠지만 연구가 끝나게 하게 불가피하게 돼 있죠. 연구가 끝난 후에 동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 사전에 동의를 구해버리는 순간 연구 대상자가 연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평소랑 다르게 행동해서 연구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연구가 끝난 후에 동의를 구해야 하고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람으로부터 얻은 자료는 연구에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예상되는 피해를 알려주어야 한다. 당연한 거죠. 세 번째, 연구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연구 대상자의 안전과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당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익명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이 연구 자료를 갖다가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자, 이 4가지의 내용은요, 중요합니다. 역시 이 단원도 수능에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연구 대상자와 관련된 윤리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고요. 연구 과정과는 어떤 거냐? 정직하게 자료를 수집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자료를 수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자기가 의도한 대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자료를 갖다가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또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치하지 않는 해석 왜곡을 해서는 안 된다. 분석 내용과 분석 내용은 A라고 나왔는데 자기는 해석을 B라고 해버린 경우도 있겠죠. 그 밑에 개념 플러스가 나오는데 표절과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요즘 시험에 잘 나오는데 표절의 정의가 무엇이냐? 저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없이 쓴 경우, 출처 없이. 요즘 표절로 많이 걸리는 경우가 이거 출처를 표기 안 해서 그렇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가수들이 표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수들 같은 경우에 음악을 만들 때 멜로디를 타인의 음악에서 영감을 얻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누구 음악으로부터 이렇게 리메이크를 했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하죠. 그리고 논문을 쓸 때도 자기가 창조적으로 쓴 것 같지만 실제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베껴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부당한 저자 표시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죠. 요즘 그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딸이 쓴 논문이 이제 대표적 내용이 됩니다.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중요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다. 예를 들면 그 조국의 딸 같은 경우는 의학 논문을 쓰면서 단순한 영어 번역을 좀 했을 뿐인데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당한 저자 표시에 걸리게 되겠죠. 연구 과정과 관련된 윤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의 공표와 관련된 겁니다. 자기가 얻을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왜곡, 축소,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그 다음에 악용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건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문제를 한 두 문제만 풀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문제를. 자, 1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11번. 예. 11번 한번 볼 텐데,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독신세를 부과하자. 이 독신세가 무엇이냐 하니까, 미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자는 겁니다. 좀 말이 안 된 거죠. 결혼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방법으로, 일환으로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대에 부딪혀서 독신세라는 것은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적인 독신세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독신세를 이미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니까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에 보면은 부양가족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즉 세금을 공제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울 텐데 즉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은 결혼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하다 보니까 그 넓은 의미로 봐서는 이미 독신세나 다름, 그 독신인 사람들은 세금을 깎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거꾸로 해석하자면 이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갑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독신세 도입에 대한 미혼자의 인식을 연구하였다. 결혼에 호의적인 미혼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이 말이 안 되죠. 왜? 결혼에 호의적인, 즉 현재는 20대여서 결혼을 안 하고 있지만 난 결혼하고 싶어, 곧 결혼할 거야 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독신세에 대해서 찬성하겠죠. 당연히. 왜? 나는 어차피 독신해서 이제 앞으로 멀어지고 독신이 아니니까 기혼자가 될 테니까 독신세 도입에도 아무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곡된 자료 수집이 되겠죠. 결혼에 대해서 호의적이거나 또는 회의적인 사람 두 부류 모두에게 대상으로 조사해야 되는데 호의적인 대상으로만 조사했기 때문에 왜곡된 자료 수집입니다. 그래서 75%가 독신세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찬성했기 때문에. 이후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친구 요청으로 연구 결과와 함께 연구 대상 개인의 정보를 제공했다. 하면 안 되죠. 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혼자인데 결혼에 호의적인 미혼자니까 앞으로 곧 결혼하겠죠. 이 사람들의 자료를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친구한테 넘겨주니까 이 사람들한테 결혼정보회사 가입하세요. 결혼하기 좋습니다. 괜찮은 미혼자 많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보냈을 경우에 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구 결과를 유출하면 안 되죠. 유출했습니다. 문제 있는 거죠. 두 번째, 의뢰 지문을 보니까 특정 기업 주식을 소유한 의뢰는 해당 기업의 주가 변동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런 주가 변동 예측하는 연구 많이 진행하고 회사가 많죠. 해당 기업의 주식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한 후,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의 주식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했습니다. 모두. 주가 상승을 예측한 자료만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을 예측한 자료를 분석한 게 아니고 상승을 예측한 자료만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 주가 상승폭이 최대치로 예측된 분석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단기간에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약장수들이 많습니다. 이런 그 회사에 가서 상담료를 지불하고 주식 상담을 받게 된다면 대부분은 망하겠죠. 왜?
이 상승한 자료만 갖고 그 회사가 하락했던 자료는 제시하지 않으니까요. 그 사람 말 들으면은 내 재산 맡겨놓으면은 금세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왜? 주가 상승폭이 최대치로 예측된 분석 내용만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니까 왜곡된 자료 분석을 잘못한 것이죠. 기억해 보니까 자료 수집 단계에서 갑은 을과 달리 의도적으로 왜곡된 자료 수집을 하였다. 맞죠? 갑은 자료 수집을 왜곡되게 했습니다. 반면에 을은 어떻습니까? 자료 수집이 아니고 자료 분석 단계에서, 자료 수집은 모두 했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자료 분석을 잘못했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에 보니까 자료 분석 단계에서 을은 갑과 달리 고의로 자료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자료를 선별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락한 자료는 분석하지 않고 그 회사의 주식이 최대치로 상승한 자료만 분석했습니다. 선별했죠. 니은도 맞습니다. 디귿에 보니까 결과 발표 단계에서 갑을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분석 결과 일부를 은폐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의 일부를 은폐했다. 여기 보니까 그 중에 주가 상승폭이 최대치로 예측된 분석 내용을 근거 자료로 제시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단시간에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결과를 발표했다. 일부를 은폐해서 발표한 건 을에 해당하죠. 갑은 아닙니다. 갑은 왜곡된 자료, 즉 미혼자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 호의적인 미혼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지만 그 결과는 그대로 발표했죠. 자, 그 다음에 리을에 보니까 을은 각과 달리 수집한 자료를 연구의 목적으로 유출하였다. 친구 결혼 정보회사에다가 흘려버렸죠. 원래는 그냥 어떤 미혼자의 인식을 연구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물도 흘렸습니다. 친구한테. 갑이 되겠죠. 한 문제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 13번 문제를 보니까 자, 역시 18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갑과 을에 대한데요. 갑을 보니까 연구자는 연구 목적과 절차, 연구가 미칠 수 있는 연구 동향 연구 대상자에게 사전에 공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자료 수집에 대한 허락을 맡아야 된다. 자, 즉 연구 전 연구 대상자에 대한 어떤 공지, 즉 연구 대상자에 대한 윤리입니다. 을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연구자는 정직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의도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료를 왜곡하여 분석해서는 안 된다. 즉 연구 과정 중에서 연구 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기억 보니까 공동 연구 성과를 단독 연구 성과로 발표하는 것은 갑이 강조한 연구 결과의 공표와 관련된 윤리죠. 연구 결과의 공표. 즉 그러므로 연구 결과와 관련된 거니까 아니죠. 니은에 보니까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갑이 강조하는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 맞죠? 연구 대상자에 대한 겁니다. 디귿에 연구자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조작하여 분석하는 것은 을이 강조하는 맞죠? 자료 조작하여 분석하는 것, 연구 과정 중에 일어나는 윤리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갑은 자료 분석 단계에서 틀렸죠.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을은 연구 결과 발표 단계에서 틀렸죠. 즉 연구 분석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연구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은 온라인 수업 영상은 여러분들 11일 날 보게 될 것이고 13일 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EBS 선생님이 과제를 아마 11일 과제로 47쪽까지 풀라고 했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했는데 가신가요? 아마 그렇지 싶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단원부터 아마 진도를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험 범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복습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범위를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뒤에 부분부터 진도를 나가고 그 앞에 부분에 시험 범위까지 진도를 나가고 난 이후에 다 나가고 나면 시간이 남으면은 앞에 부분을 복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로써 온라인 영상을 끝내도록 하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